2,100만 원에 낙찰받은 토지에 7,500만 상당의 건물을 철거하라고요. 이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으로 땅만 경매가 나온 것이 3,800이 1,700까지 떨어진 것을 2,10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여기 삼호읍 삼포리에 보시면 앞에 조선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계신 분이 남의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좀 많이 지어놓고 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신한테다 월세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토지만 경매로 나와서 우리가 낙찰받았던 사례입니다. 건물 제외고 자연녹지지역이죠.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점유관이 있고 뭐 누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요것이 집이고 땅이고 여기 건물인데 건물 옆에도 무허가로 많이 지어놨습니다. 보면 방이 여러 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앞에가 이게 조선소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가 주차장이고 이 조선소 오는 주차장이고 여기가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땅인데 여기에 이러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있어갖고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무허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 사람이 월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땅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땅만 낙찰받았는데 처음에 낙찰받았는데 우리가 가서 이 땅을 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인네가 무슨 땅을 사느냐고 나는 돈 없으니까 못 산다고 그냥 얘기해서 이제 만나기는 만났는데 협상을 하려고 응하지를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을 해서 소장을 해서 청구 취지 건물을 전부 다 허가 쳐물고 그 다음에 퇴거하고 지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소장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내 땅에 건물 철거해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낸다라. 이거는 무조건 승소하는 판결문이에요. 근데 승소해서 이겨서 건물 철거했다고 해서 나한테 이 돈이 생기는 건 아니죠. 건물 철거했다 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협상장에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협상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면 무변론 승하거든요. 무변론 승해갖고 건물 철거하라고 판결을 했고 지료 주라고 판결을 했어도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지료 받을 것도 없고 건물 철거하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강제 집행관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철거했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거하고 지료 내라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겼으면 낙찰 잘못 받은 겁니다. 그건 낙찰받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낙찰받을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협상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고 제가 지금 이런 물건을 골라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내가 낙찰받아서 협상을 소송을 했을 때 협상장에 나올 것이냐 나오지 않을 것이냐를 그걸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권리 분석을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옆에 이장 옆집한테 물어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의 자식들이 얼마나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아, 이 사람은 자기의 돈이 없어도 이 부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여자분이 혼자 살고 계신다고 가정하십시다. 옛날 집에 아버지 다 돌아가고 아들은 서울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3명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 땅이 경매로 나왔죠. 그럼 내가 샀죠.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만약에 철거하면 그 여자 살고 있던 여자분이 누구네 집 가죠? 며느리 집 갈 거 아니야. 그럼 며느리가 돈 돼야 안 돼요. 돌아가실 때 거기 살으라고. 그런 걸 찾아보고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돈이 없어도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없다. 누가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내가 옆집들이 경매로 나왔다고요. 아이고 그럼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얼마 전에 감옥서가 있어요.
그 사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내가 추천을 하고 입찰에 들어갈 때는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협상이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핵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건 고르는 걸 이제 핵심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맨입으로 서류상은 안 되고 내가 이걸 입찰에 들어가 봐야겠다 하고 싶으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이장 한번 만나서 그 집의 내용을 알아보고 옆집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시골 가서 이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사람들이 안 오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하면서 여기 앉아 하면서 옆에까지 이렇게 닦아주면서 앉아 그러면서 물어보니까는 그 집이 말이야 옛날에 며느리가 언제부터 잘못 들어와갖고 언제부터 어떻게 아주 역사를 다 얘기해줘요. 어떤 분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 주인분의 스토리를 다 알게끔 되면은 입찰에 들어가면 이 협상장에 나오겠구나. 이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걸 바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분도 그 협상장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소장을 냈는데 이 사람은 답변서를 소장을 내니까 답변서를 썼어요. 보면 답변서를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낙찰되고 2,169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무허가로 건물 진 것이 7,500만 원 들어간다. 7,500만 원을 허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비경제적인 얘기다. 그다음에 법정상권이 인정된다. 이 사람은 법정상권이 뭔지도 몰라. 남의 집에다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무슨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대요. 법정상권은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한 번에 또 같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을 때는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지만 그 외에는 법정상권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필요도 없고 다음에 이제 답변서를 내고 우리도 답변서를 냈더니 조정으로 잡힌 겁니다. 조정이 이제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거를 제가 얘기할게요. 보면 3,800에 해갖고 2,100 이렇게 했는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얼마를 단다면 그 당시에 3,000만 원인가 얼마나만 이제 주면은 우리가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정으로 나온 겁니다. 조정으로 나왔더니 이제 조정에서 이 노인네가 한 70대가 넘었어요. 넘었는데 이제 조정이 이제 아까처럼 조정이 많은 곳에는 판사님이 집착하지 않고 조정위원이 있는데 이게 시골에는 뭐 1년에 한두 번 조정이 있을까 말까 하는 곳에는 조정위원을 따로 두지 않고 판사님이 집착했는데 이날도 판사님이 집착했어요. 판사님한테다가 그냥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날 보고 이 7,500만 원짜리 하는 걸 2,600만 원에 낙찰받고 허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인이 땅을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주인 보고 땅을 사라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천 얼마 주고 살았는데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소장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주면 되겠냐 했더니 2천 몇백만 원 정도까지면 자기가 어떻게 내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가격에 우리 보고 좀 노인네를 도와주는 마음치고 그거 좀 사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아니 그러면 등기 이전하고 취등록세 내고 그거 팔으면은 돈이 남는 게 얼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것은 3,4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요구한 금액을 다 달라고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그 노인네 나간 돈이 없어 죽을 때도 돈이 없고 지금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나갈 때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얼마를 돈 내겠다는데 그거 가격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면 이렇게 해주는 판사님도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과 동시에 땅을 넘겨줘라.
이게 우리는 2,100 얼마의 낙찰을 받고 취등록서 내고 법 등기 이전 비용 내고 나면은 그게 2,500만 원 거의 원가예요. 해놓고 우리가 한 여기다가 한 1,000만 원 더 가야지 양도소득세 빼고 한 500만 원 정도는 4,500만 원 정도는 남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판사님이 판결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만 원을 9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가로 땅을 넘겨주고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별도로 넘겨주라. 양도소득세 안 되게끔 판사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끝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하면 판사님께서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원가고 당신 내가 아까 한 3,400만 원 남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3,400만 원 내게끔 내가 만들어줬고 양도소득 안 되면 된다고 그랬고 당신 이 정도 영감님 보고 이 정도 돈 당신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영감님도 그럼 그 전 정도는 제가 내겠습니다 해갖고 2,500에 300만 원 해갖고 2,9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해서 3,800이 감정가격인데 900만 원 깎아가지고 판사님 해준 게 그러니까 아까 음성에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다운 계약서 얘기를 하십니까 소리를 했는데 여기는 판사님이 합법적으로 다운 계약을 만들어준 이 다운 계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취하 동의 가격으로 해준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 배워갖고 우리가 이 조정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바깥에서 한 수강생이 취하 동의서 쓰는데 몇 천만 원 받으라 해갖고 바깥에서 우리 이후에 취하 동의서를 받고 매매 계약은 낙찰을 받은 것을 낮게 해가지고 했던 적이 몇 번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때 제가 판사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배운 겁니다. 자, 이거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예, 자, 이것도 한 10분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경험에 의해서 얘기한 건데 보면 이것도 충청도 괴산군 초아리에 토지만 매각인데 사실 이거 제가 이 당시에 여기에 누가 얼만큼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땅 가격이 2,300만 원인데 7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건 무조건 돈이 되지 않겠냐 싶어갖고 사실 1,000만 원에 샀던 겁니다. 샀는데 협상을 하려고도 협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무변론으로 이제 판사님이 상대편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15일 날 판결문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내려도 뭐 우리가 이겼는데 이걸 철거하고 치료해가고 무슨 돈을 받겠느냐고. 사실은 이거는 소송으로서 이기긴 했지만은 이 돈은 안 생기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냈더라고요. 답변서를 내자마자 바로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내가 이때 제가 가장 느낀 게 뭐냐면은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우린 조정으로 해서 팔아야 되죠. 그렇죠? 이겁니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잡아야 힘만 들고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경매 물건을 고를 때 제가 주변을 알아보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걸 이때 내가 아는 겁니다. 핵심이 뭐다?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짜는데 있는 힘을 다 써봐야 물 한 방울 떨어질 듯 말듯해요. 그것도 물을 없으면 한 방울도 안 떨어진데 힘은 다 쓴 거예요. 근데 물이 축축한 수건은 손가락 하나하나만 슬쩍 눌러도 물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을 우린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조정에 나왔는데 조정에 보면은 뭐냐면 결정사항 무조건 이렇게 제가 우리 그 낙찰자한테 이건 우리가 낙찰 잘못된 거니까 무조건 해라 이런 겁니다. 땅을 빌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이나 사망하는 날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 얼마? 50만 원. 매월 얼마?
12만 원. 그리고 돌아가시거나 뭐 하면 건물은 우리에게 준다. 1,000만 원 낙찰을 받고 50만 원 보증금 받고 매월 12만 원 받고 부당이득금 그동안에 소송 냈던 거 60만 원 받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뭐 12만 원이면 연 12% 받는 건가요?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 가격으로 보면 5%밖에 안 되지만 우리 낙찰 가격은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 그렇게 해갖고 무조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 사람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로서는 거기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길에 내보낼 수는 없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나는 우리 수강생 때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여기서 끝을 내고 나중에 몇 년 기다려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땅만 그냥 건물 얼마든지 철거하든지 뭐 하든지 조건에 땅 가격만 해도 2,000만 원 되니까 1,000만 원, 1,500이든지 2,0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이자 받는 식으로 하자 해갖고 합의하게끔 됐는데, 이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된 겁니다. 아까처럼 뭐를요? 협상할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입찰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고 할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의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시육취도로 맞서는 건물주를 응징하다.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죠. 시효취득이 뭐죠? 다른 사람의 땅이나 건물을 20년간 주인의 의사로 무사평온하게 사용하고 있으면은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할 수 있다. 시효취득은 기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20년 이상이 주인의 의사로 했을 때는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으로 그래 주인이 없고 네가 20년 이상을 사용했으니까 네 이름으로 등기하라 하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때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이 되는 것이지, 등기 아니하고 시효취득되는 건 없다는 걸 우리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잘못해갖고 이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코치를 해서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했다가 우리에게 뺏긴 사례입니다. 자,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에 이것도 뭐예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에 어떤 여자분이 살고 계신데 여기에 보시면 5,500짜리가 2,700까지 떨어졌는데 3,9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일 제가 아쉬운 것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수강하시는 분들은 일반 경매를 공부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오지 초짜는 안 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일반 아파트를 경매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떨어져도 좀 질러서 낙찰을 받거든요. 그게 몸에 뱄어요. 근데 저는 특수 경매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해결할 줄 아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낮게 가격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분도 아파트 막 투자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골라줬더니 또 먼저 가격보다 질러서 썼는데 단독차인가 뭐 3명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것도 뭐야? 2015년도죠. 이 집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 3명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단독공찰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2,700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3,200만 원 이상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써봐요. 하여튼 3,900만 원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더니 이분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갖고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보면 집 수리를 했더라고요. 집이 깨끗하게 이렇게 수리를 했죠. 옛날 집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괜찮은데, 이것도 보면 지적보상 도로는 이쪽으로 돼 있고 현황도로는 이쪽으로 돼 있거든요.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이건 지적법상 도로인데 현재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도로가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어도 현황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건 지적법상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황도로가 있죠. 이 현황도로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지만은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마을 안길. 마을 안길이 뭐냐?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이것이 뭐야? 마을 안길인데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61년도에. 그럼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건축 허가 받고 졌어요, 기양 졌어요? 예?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건축 허가 받고 졌어요, 기양 졌어요? 건축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기양 졌어요, 허가 받고 졌어요? 예? 그냥 줬어요.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얘기 하는 게 당연해. 왜냐면은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뭐냐면은 1961년도인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만들면서 이 법을 개정했을 때 건축법이 만들어졌는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선시가 지정이었습니다. 누구의? 일본 천황의 조선시가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가 지정, 그러니까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축법을 만들기 전에는 가옥대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일본 천황의 조선 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조선 시가지령에 쓰신 것은 도시 지역에만 건물을 빚겠고 비도시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도로가 없었는데 도로를 있으면 그냥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이 조선 시가지령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가지령은 도시 지역에만 건축허가를 받게끔 하고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법 허가 받지 않고 그냥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거를 61년도에 박정희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만들고 대통령 되기도 전이에요. 그때 이 몇 가지 법을 바꾼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건축법을 새로 만들어서 바꾸면서 그때부터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땅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를 내준다. 4m가 안 될 때는 건축소원 후퇴를 해서 4m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을 후퇴해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건축법에서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다만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옛날서부터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출입에 전혀가 지장이 없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그래? 건축법에서 마을 안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출입에 지장이 없이 이 건물의 이 현황도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없고 이 땅 주인은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도로 주인이 가끔 가다가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 땅이 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때 가끔 가다 막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막는 사람하고 소송을 해보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저는 다 이겼습니다. 우리 이제 소송을 같이 하게끔 되면. 근데 그 소송을 뭘로 하면 이기고 뭘로 하면 지냐면은 민법으로 갖고 하면 지고 건축법으로 하면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지는 경우가 가끔 가다는데 지는 경우는 건축법을 모르는 변호사가 소송을 하면 민법으로 갖고 하면 집니다. 그렇지만 뭘 갖고 하면 이게 건축법으로 갖고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민법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내가 남의 땅에 사는데 내 땅을 내가 막는데 무슨 얘기냐. 민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재산을 보호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이깁니다.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내 땅 막았어 이런 신문에 나옵니다. 그 변호사가 뭘 갖고 대항하기 때문에 민법 갖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기려면 그거 말고 건축법을 갖고 하면 되는. 건축법에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건축법에서 보면 남의 땅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사도법을 적용받은 것,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를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지목이 거기다 사도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받는 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했다 그러면 사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판사님한테 건축 허가를 받으니까 이 땅은 남의 땅이지만 사도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법을 가지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건축법을 아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변호사도 다 집니다. 근데 제가 이런 소송이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준 우리 저하고 같이 협력하는 변호사는 다 알기 때문에 갖고 오십시오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건축법으로 소송을 하게끔 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오늘 기회에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만나자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 건물을 허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냐면 건물 주인에게 우리 땅을 팔고 얼마에? 감정 가격에 팔고 나오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오니까 잘 받았다 해서 그 당시에 커피숍에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만 자기 어머니가 옛날부터 시집 올 때부터 거기 살고 계시고 지금도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다른 데 이사 가기 싫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 땅을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내가 원예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경매를 안 넣어도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당했으니 어쩔 수 없죠. 사겠습니다 해서 얼마에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감정가 500억 5,500만인데 좀 싸게 해서 5천만을 팔자 해갖고 그럼 그러시다 해갖고 그럼 몇 월 며칠 날 계약해서 사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 합시다 해갖고 얘기가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거 쉽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전화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음이 변했구나 해서 소장을 냈죠. 청구 취지에 답변했죠. 뭐냐면 그 시아버지와 뭐뭐 해갖고 정밀에 있는 소유권 취득기간 해갖고 처의 피가 누구 해갖고 해갖고 뭐냐면 건물에 대한 시효 취득 피고는 건물의 소유에 통하여 원주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건물을 차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어 피고가 건물의 소유자임이 명백하고 건물을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면 명백한 건물은 이 사람을 청구를 인용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이 자기가 맞고 땅은 다른 사람 거 있는데 20년 이상 3, 40년 동안을 자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걸 있으니까 이 땅은 시효 취득을 해서 내 거니까 나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답변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땅을 팔고 사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누군지 몰라도 이거는 당신네들이 4, 50년 이상 여기에 이 건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시효 취득이 된다. 시효 취득 답변하라 했더니 이제 소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간다면 법원에서 이제 같이 나와서 만났습니다. 시효 취득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시효 취득은 이렇게 하기 전에 소송을 해서 등기 이전을 하면 시효 취득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등기 이전 안 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시효 취득 뭐라고 돼 있죠? 민법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표현하게 점유한 등기함으로써죠. 등기함으로써 등기는 그 사람이 해서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낙찰 받아서 우리가 했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등기함으로써를 그분은 잊어먹고 누군지 몰라도 잘못된 코치를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협약을 했다가 시효 취득을 하고 주장을 했다가 법원에서 시효 취득은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바깥에 나오다가 판사님이 안 된다는데 자기가 그거까지 우겨야 돼요? 안 된다. 시효 취득은 안 됩니다고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면서 다시 죄송하지만 엄마가 거기 계시니까 제가 다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강생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 매매 계약서 쓰러 갑시다. 쓰러 가는데 먼저
5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감정 가격이 5,500인데 6천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할 수 없이 6천만 원 받는 것도 그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당신 특약 쓰자 해갖고 부동산 계약서를 얼마로 썼죠? 보면 6천만 원을 올렸죠. 1,000만 원 계약금 이렇게 해놨죠. 해놓고 특약상 심지어 법원에서 이견이 다시 말하면 조정으로 다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하기 전에 판사님이 시우치 안 된다는 걸 놓고,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조정을 한 거를 바깥이 가서 커피숍에서 가면서 계약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서를 조정하기 전에 그냥 조정을 한 데다 미리 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합의했다고 내면은 법원에서는 그대로 판결문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실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깥에서 우리끼리 조정을 하고 조정한 내용을 그대로 써갖고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재판정에 제출하면 재판정에서 그대로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조정하는 사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론기 이제 이 사건에 응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협약한 걸 그대로 어떻게 한다? 법원에 제출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한 날짜가 있는데 계약한 날짜까지 주지 않으면 월 1%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주기로 한다. 월 1%면 년 12%죠. 12%를 잔금을 내는 날짜 혹시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법원에서 조정으로서 결정한 사례를 안 준 사례가 있는데 오늘 그 안 준 사례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넘어가지 않는데 그 안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우리 수강생한테서 조정에서 결정해서 다 합의해놨고도 안 주다 보니까 그 안 주다 보면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줬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해갖고 우리가 조정했을 때 상대편이 조정한 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이행 조건을 조건해서 그렇게 해서 조건을 했고, 중도금 1,500원을 계약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지연 손해금을 하고 이것까지 안 경우 6월 25일까지 안 할 때는 포기한다. 잔금은 2012년 얼마까지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서로 바깥에서 합의를 하고 커피숍 합의를 하고 그 근처에 가서 다시 무동산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한테 10만 원인가 주고 우리가 내용한 걸 다 적어달라고 해서 같이 도장을 찍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다 제출해서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문을 내서 조정서로 내려주고 끝이 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이제 주간에는 토지 개발의 강의입니다. 3시에는 토지 개발을 강의를 하고 7시에는 특수경매 강의를 시작하는데 특수경매 7시에 특수경매는 특수경매 입문이다. 그 다음에 소송경매, 소송 부동산 소송이다. 1, 2 이렇게 해서 7시부터 시작하고 낮에는 다음번에 토지개발 1, 그 다음에 토지개발 2, 그 다음에 건축법상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그 다음에 농지경매해서 4개가 시작이 되고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서로 주간하고 야간하고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난 다음에 유튜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이 한 15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강의 들으신 분은 한 60, 70명 되거든요.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바쁘신 분은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을 하게끔 되면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리니까 사실은 오시는 거는 8개월이 걸리지만은 여러분들은 동영상으로는 쭉 찍어놨기 때문에 2, 3개월로 다 들으셔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특히 동영상을 한번 들으시고 나서 와서 다시 강의를 한번 들으시게끔 되면 더 빨리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추천 물건을 하는데 그 추천 물건은 그건 뭐냐면 여기에 이런 물건 건물만 매각, 제 지분, 그 다음에 맹지, 그 다음에 농지증 안 해주는 거 이런 거에 실전 사례를 강의 들었던 거를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낙찰 받아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고 실전 사례가 토지개발 강의와 특수경매 강의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땅의 가치는 사용의 가치고 사용에 원하는 인허가예요.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땅 주인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내는 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돈을 주지 않고도 내가 저 땅은 내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없다가 그 땅에 땅을 예를 들어서 1억에 주고 사서 2억에 팔 수 있는데 2억에 팔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주인은 그 땅에 인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나는 낙찰을 받고 인허가를 받아서 내놓은 팔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토지개발의 강이고 토지개발의 핵심은 뭐냐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인허가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내가 저 땅을 살려고 했을 때 어떤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인허가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이러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인허가를 못 받는 땅을 인허가를 받아내는 게 개발이에요. 개발 그러면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가서 땅을 깎고 뭐 하면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에 대한 개발은 인허가를 못 받는 땅을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원히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못 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땅은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투자해야 돼요? 못 받는 땅을 투자해야 됩니까? 뭐예요? 어떤 걸 투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인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걸 내가 낙찰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파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건 인허가를 못 받는 땅을 사고 인허가를 못 받는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아서 파는 것이 토지개발의 가장 원칙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규제가 있는데 무슨 규제가 어떻게 있느냐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가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면서를 안 만들어주는데 그걸 안 만들어 농지 자 우리 수 선생님 입찰을 들어가려 했더니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입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러면 나만 물어봤어 다른 사람도 물어봤어? 그럼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장담합니다. 제가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해서 가격 떨어진 거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 못 받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농지증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물론 못 만드는 땅도 있지만은 만들 수 있는 땅도 있다는 겁니다. 만들기 전에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오시면은 토지 개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토지에 대한 기본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땅을 알고 난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아파트만 투자한다 그러면 땅을 알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동산 투자한다는 사람은 땅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지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하면 셈본을 잘해야 돼. 구구단을부터 알아야 돼요. 구구단을 알아야지 셈본도 하고 산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토지의 원칙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규제는 4권이고 54만 원이고 입학을 하시면 1년 동안은 언제든지 수강을 하실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